당신이 자식을 위해 바친 그 사랑이 지금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2번의 전쟁을 겪었고 굶주림도 알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목격한 비극은 전쟁터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상처는 언제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쩌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건 당신이 아직 무언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때는 전화가 옵니다. 그때는 얼굴을 비춥니다. 그러나 당신이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지는 순간 그 따뜻함이 얼마나 빠르게 식는지를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잔인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는 달라. 나는 괜찮아. 저도 압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느끼는 안정감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정감은 혹시 당신이 여전히 건강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전히 손을 벌릴 수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 하나의 조건이 사라지는 날, 당신을 둘러싼 풍경이 얼마나 달라질지 지금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것들이 있습니다. 참았던 말들, 삼켰던 눈물들,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라며 덮어두었던 상처들, 그 감정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보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댐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금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거리를 둡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거리를 두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매달리고 있는 그 관계가 이미 당신을 혼자로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고독은 아무도 없는 방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방 안에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그것이 진짜 고독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자식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품위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품위야말로 노년에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식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그 품위를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을 모르는 자식,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반대로 설마 우리 애가 그럴 리 없어라고 즉시 고개를 젓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두 가지 반응 모두를 잠시 내려놓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나쁜 자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조용하게 일어나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식 셋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했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았고, 입고 싶은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 전체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석이, 나는 자식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나쁜 아버지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늘 곁에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입니다. 공기를 마시면서 공기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뜨는 해를 보며 정의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드뭅니다. 부모의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있었다면, 언제나 그것이 있었다면 자식의 뇌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감사의 감정은 결핍을 경험해야 비로소 싹이 틉니다. 한 번도 결핍을 경험하지 못한 자식에게 자연스러운 감사를 기대하는 것은 씨앗을 심지 않고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자식의 잘못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인 당신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직시해야 할 현실입니다. 당신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며 묵묵히 감내해온 그 수십 년이 어느새 자식에게는 당연한 배경이 되어 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흔들리는 날, 당신이 아프거나 돈이 떨어지거나 더 이상 예전처럼 해줄 수 없게 되는 날, 자식은 당연한 것이 사라진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심지어 당신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살면서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당신의 자식은 당신이 해주는 것들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고마워요 엄마 혹은 덕분이에요 아버지라는 말을 들은 것이 언제입니까? 한참을 생각해야 한다면 혹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호입니다. 소리 없이 쌓이는 신호입니다. 저는 지금 당신에게 자식에게 등을 돌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를 받지 못하는 희생을 계속하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자신을 지우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지우면서 살아온 사람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게 됩니다. 당신의 삶은 자식의 삶을 위한 연료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그 자체로 존엄합니다. 그 사실을 당신 스스로 먼저 믿어야 합니다. 자식이 알아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당신이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투가 바뀌기 시작할 때 주의하십시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대화 중에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 당신이 말할 때 한숨을 쉬는 것,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라며 말을 자르는 것, 그것은 한 번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피곤했을 수도 있고 그날따라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두 번이 아니라 10번, 10번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그 사람의 평소 태도가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 스승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 그 말이 평생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탁할 것이 있을 때,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까? 그런데 당신이 아프다고 할 때, 당신이 힘들다고 할 때, 당신이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두 가지 모습의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그 간격이 넓을수록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관계입니다. 무례함은 처음에는 말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명절에 연락 한 통 없이 지나가는 것, 당신이 아파도 바쁘다며 오지 않는 것,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의 의견은 묻지도 않는 것, 이런 것들은 각각 따로 보면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라며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쌓이면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가 됩니다. 당신은 내 삶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를 당신이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더욱 교묘합니다. 직접적인 무례함보다 훨씬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감정과 건강이 항상 자식의 편의보다 뒤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릎이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해도 손자를 봐달라는 부탁은 여전히 들어옵니다. 당신이 오늘은 쉬고 싶다고 해도 집에 와서 밥을 해달라는 말은 아무렇지 않게 나옵니다. 당신이 슬프다고 외롭다고 말해도 엄마는 항상 그런 말 해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흘려듣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당신이 참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 다음에는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숨깁니다. 아프다는 말을 꺼내기가 눈치 보여서, 힘들다는 말이 미안해서 결국 당신은 자신의 상태를 혼자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조용한 비극입니다. 칼에 베이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지만 매일 조금씩 자신이 지워져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품위의 문제입니다. 105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존중 없이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두 사람 모두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례함을 참을수록 자식은 그 무례함이 괜찮다는 것을 배웁니다. 당신이 경계를 세우지 않을수록 그 경계는 영원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때로는 그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뭔가 잘못되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는 방향이 안을 향하느냐, 밖을 향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삶에서 진정으로 성숙해진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았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불행했던 사람들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가장 자주, 가장 깊게 꽂히는 곳은 언제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바로 부모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를 구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전화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이렇게 키워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 인생이 꼬인 거라고요. 처음에 그 어머니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정말 자신이 부족한 부모였던 것은 아닐까 하고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아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탓할 대상은 달라졌지만 그 화살은 항상 부모를 향했습니다. 그제야 그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아직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직면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것만큼 분명한 진실도 없습니다. 인간은 고통 앞에서만 변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매번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있다면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자식의 잘못을 대신 짊어져 줄 때마다 당신은 그 자식에게서 성장할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해도 결과는 잔인합니다. 자식은 평생 어른이 되지 못하고 당신은 평생 그 무게를 대신 지게 됩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책임을 회피하고 부모를 탓하는 자식의 내면에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분노로 바꾸어 밖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습관입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했을 때 부모가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 방식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두 가지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오랫동안 묵묵히 받아주었던 당신의 인내입니다. 당신의 인내가 자식의 회피를 허락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당신을 탓할 때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조용하고 단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것은 내 몫의 일이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때로는 수십 년의 설교보다 훨씬 강력하게 자식의 마음에 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 무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 부모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 넘어졌을 때 대신 일으켜주는 대신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가 스스로의 힘을 믿을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자신이 더 이상 탓받는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 인한 상처입니다. 날카로운 말, 소리, 지름, 모욕적인 표현, 이런 것들은 아프지만 적어도 눈에 보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상처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 상처입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 것, 안부를 묻지 않는 것, 당신이 보낸 메시지에 한참이 지나도 답이 없는 것. 이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것은 이 상처 앞에서 당신은 화를 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막내 아들은 지난 7년 동안 단 한 번도 먼저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명절도, 아버지 생신도, 아버지가 입원했던 그 긴 시간도 아무것도 그 아들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 친구는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아닐까? 혹시 아이가 많이 힘든 것이 아닐까?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어느 날 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서가, 나는 이제 그 아이가 그리운 것이 아니야. 나는 내가 그 아이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이 무서워. 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관심은 선택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바쁘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현대인은 모두 바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는 반드시 시간을 냅니다. 보고 싶은 친구는 어떻게든 만납니다. 가고 싶은 여행은 어떻게든 계획합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당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잔인한 현실이지만 이 현실을 직면해야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없는 온기를 있다고 믿으며 기다리는 시간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낭비입니다. 무관심한 자식을 둔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탓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어릴 때 더 많이 안아줬어야 했는데, 내가 어딘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식의 무관심은 당신의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삶을 대하는 방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대부분 다른 관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삽니다.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배우는 것은 당신이 계속 기다려 줌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관심한 자식을 둔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기다리는 삶을 멈추십시오. 전화기를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지 마십시오. 오지 않는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두느라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다른 것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는
이미 당신에게 먼저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부를 물어오는 이웃이 있고, 함께 걷자고 손 내미는 친구가 있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관계입니다. 관계의 진실은 혈연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 당신이 힘들 때 달려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당신의 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 결정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당신의 몫은 단 하나입니다. 그 결정을 인정하고 그 빈자리를 슬퍼하되 그 슬픔 속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오지 않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오지 않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멈추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은 당신 곁에 실제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채워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식과 멀어지라는 말입니까? 저는 그 질문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아직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때로는 가장 깊은 사랑의 형태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고슴도치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위에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오랜 시간을 거쳐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딱 그만큼의 거리를 찾아냅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지나치게 멀면 서로를 잃어버립니다. 지혜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리를 두는 것을 마치 패배처럼 혹은 사랑의 실패처럼 느낍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럴 필요가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더 정확히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며 동시에 상대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소진되면 아무에게도 줄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보존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05년을 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의 핵심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가 없는 사랑은 서서히 분노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주고 싶어서 줍니다. 그 다음에는 주어야 할 것 같아서 줍니다. 그 다음에는 주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어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원망하면서 주고 있습니다. 그 원망이 쌓이는 순간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닌 것이 되어 있습니다. 경계는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는 사랑이 사랑으로 남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거창한 선언이나 극적인 단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부탁을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은 힘들어서 어렵겠다는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며 보내는 저녁 대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보내는 저녁을 만들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고 혹시 자식이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당신 자신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가 생겨야 비로소 서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 물러서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당신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조금씩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자식은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거리는 냉기가 아닙니다. 거리는 때로 관계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당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에 대해서입니다. 어쩌면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눈물이 맺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마음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아직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식, 무례함이 반복되는 관계, 자신의 편의만을 앞세우는 태도, 모든 것을 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관심. 이 5가지 신호는 하나하나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쌓이면, 그리고 그것들 앞에서 당신이 계속 침묵하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자식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평온이, 당신이 살아온 날들의 존엄이 조금씩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그것을 막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당신을 너무 지치게 했다면, 혹은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다면 잠시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바친 그 수십 년은 비록 감사의 말로 돌아오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당신 삶의 일부였고 당신이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후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그 사랑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향하던 그 사랑의 일부를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저는 90이 넘은 나이에 한 가지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게 원하는 것에서 옵니다.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내려놓을 때, 자식이 먼저 연락해 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자식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기대를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당신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 오래된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 골목어귀에서 인사를 건네는 이웃의 얼굴, 삶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너무 먼 곳을 바라보느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쇠락의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105년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노년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 자유를 자식에 대한 걱정과 기대로 채우지 마십시오. 그 자유를 당신 자신의 것으로 채우십시오. 당신이 오래전에 포기했던 취미, 당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 당신이 읽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책, 그것들이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서로가 서로의 존엄을 지켜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지킬 때, 당신이 자신의 품위를 지킬 때, 그때 당신 주변의 관계들도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자식이 그것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은 이제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당신의 몫은 단 하나입니다. 남은 날들을 당신답게 사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게, 마치 오랜 세월을 견뎌온 나무처럼, 폭풍에도 뿌리를 잃지 않는 나무처럼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요하고 가장 자유로운 계절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